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강한 불만을 쏟아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구 탈퇴라는 극약 처방을 결국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CNN은 미국이 UN으로 세계 문장에 가까운 매우 짧은 내용의 탈퇴서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도 관련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절차를 거쳐 탈퇴가 확정되는 것은 1년 후인 내년 7월 6일부터고, 스테판 듀자릭 대변인은 미국이 남아있는 재무적 의무는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자금의 24%를 지원해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어왔는데요. WHO로서는 미국의 탈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WHO에 1년에 5,386억 원을 내는데 중국은 478억 8천만 원밖에 내지 않으면서 WHO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WHO가 취해야 할 개혁 방안을 마련했지만 WHO는 행동하기를 거부했다. 미국은 WHO와 관계를 끊고 지원금을 다른 긴급한 국제보건상 필요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세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트럼프가 WHO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금은 WHO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할 때다. 미국은 WHO를 탈퇴하면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메넨데즈 의원 또한 미국의 생명이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인을 병들게 하고 미국을 혼자 남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입장에서 그들을 옹호해오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WHO 사무총장이 했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보여준 확고한 해결 의지와 시의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처가 감탄스럽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발병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 감명받았습니다. 중국의 이런 빠르고 광범위한 대처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조처에 국제사회가 감사와 존경을 보내야 합니다. 국제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하는 중요한 이유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 이번 선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닙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유전자 서열을 공유한 지 불과 60일 만에 첫 백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유례없는 과학적 승리입니다. 중국이 확진자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등의 발언들을 하는가 하면 지난 2월 홍콩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관련 민감한 질문을 하자 소리가 안 들린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황당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WHO 총장은 왜 중국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해온 것일까요? 그의 친중 언행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선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자신을 사무총장으로 만들어준 데 대한 부채의식이 꼽히고 있습니다. WHO 총장의 국가인 에티오피아가 친중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은 에티오피아와 인접국 지부티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4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1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이 철도는 완공 2년이 못 가 수익성이 없음이 드러났고 40억 달러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중국이 21세기 들어 에티오피아와 관련해 투자한 금액은 121억 달러 약 14조 원에 달합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WHO를 먹여 살리기 위해 중국은 2017년 갓 취임한 테워드로스에게 60억 위안 10조 원 지원을 약속한 점도 중국 편을 드는 이유로 꼽힙니다. 게다가 WHO는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WHO 사이트 한국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없는 것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사이트 내 국가정보에서 한국을 클릭하면 나오는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일본 정보를 소개하는 지도 속에 이들 섬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지도에는 태평양의 많은 일본 부속 섬까지도 자세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방크에서는 곧장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지만 WHO는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국으로 일본을 언급하지 말라고 세계보건기구를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WH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등을 거론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일본 정부가 한국 등과 같은 사례로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다음 날부터 한국, 이란, 이탈리아라고 발언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전략과 관련 기조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한국의 방역을 지켜 세우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친중,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며 두 나라 감싸기에 열과 성을 쏟던 WHO는 미국의 탈퇴로 인해 이 두 국가들에게 잠식당하게 될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는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기 감염 가능성까지 불거진 것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이 분야에서 새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폐쇄됐으며 환기가 잘 안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증거에 열려 있어야 하며 전염 방식 및 예방책과 관련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의 유형은 전파력이 6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GH그룹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종 GH그룹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최고 6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는 미국 연구진이 최근 내놓은 것으로 정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GH그룹의 특성상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WHO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큰 호흡기 비말, 즉 침방울이라는 견해를 고수해왔습니다. 공기감염은 에어로졸 등을 생성시키는 의료, 시술 후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졸은 수분 증발로 가벼워진 미세한 침방울을 머금고 공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 떠다니는 기체를 일컫습니다. 이 때문에 WHO는 말하기와 기침, 재채기로 튀는 침방울 및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물체 표면에 떨어진 침방울을 감염의 두 가지 경로로 보고 손 씻기와 거리 두기를 방역 수칙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은 최근 WHO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코로나19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인데요. 고위험 전염병인 흑사병 확진자가 중국 북구, 내이멍구, 자치구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멍구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내이멍구 지역 3곳에서 흑사병균이 검출됐고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15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이멍구 바이엔나오어시에서는 지난 5일 목축민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를 키운 바 있는데요. 당국은 흑사병균이 검출된 3곳 중 한 곳은 확진자가 있던 바이엔나오얼의 한 지역이라면서 발견됐던 쥐 4마리의 사체가 이후 흑사병으로 확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흑사병은 천연두 인플루엔자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입니다. 패스트균은 숙주동물인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되며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 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의 접촉 시에도 발생합니다. 사람 간에는 폐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비말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합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전신에 파종성 응고를 유발하며 사지와 코 등의 신체 부위에 검은색의 괴사를 일으켜 살이 검은빛으로 썩는 증상을 보입니다. 잠복기는 대개 3일에서 5일이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오한, 발열, 두통, 전신의 무력감 증상을 동반합니다. 호흡곤란, 기침, 가래, 흉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고 질병 이틀째부터는 각혈 증상, 호흡부전, 심혈관계 부전,
허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회복이 어렵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이 치명적인 상태로 급속히 진행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상태가 이런데 미국은 WHO를 탈퇴해버렸고 앞으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더 세워지면서 세계 보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를 장악하면 이 단체는 더욱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 이어지겠네요. 아니, 자기 나라에 철도 깔아준다고 중국 편드는 사람이 국제기구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 와중에 전염병 하나 더 퍼지고 있고 일본은 자기들 자존심 챙기기 바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그런데 미국 하원은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의 선동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은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22명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은 197명 중 10명이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죠. 이제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탄핵소추안이 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하원에서 2번의 소추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계속해서 정권 이양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외교 분야에 전력을 다하고 있죠.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신설했습니다. 안보회의에서는 대중 대응을 위한 동맹협력 방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연합체와 쿼드 확대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중국 현재에 있어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맹연합이 필요하다며 언급한 것인데요.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머지않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보회의 측은 외교 전문지의 기고를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을 다양하게 다루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입니다. 가장 부각되는 대응 방법은 역시나 강력한 동맹의 구축입니다. 기고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유연하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안에 초점을 두는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대신 미국은 개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혹은 즉석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들은 쉽게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영국이 제안한 D10입니다. D10은 민주주의 10개국 데모크라시 10의 줄임말로 주요 7개국 G7 국가에 호주와 인도, 한국을 더한 것입니다. D10이 언급되는 건 사실상 G7을 폐기하고 국가를 더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G7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미국은 계속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G7의 유지를 원하는 건 독일과 일본 정도였죠. 특히 일본은 자신들만이 아시아에서 주요 국가라는 이기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현 시점에서 아시아의 주요 국가는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퇴물이 되었죠. 지난 20년간 아무런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5월 5G 분야에서의 대중국 대응 협력을 내세워 D10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D10은 무역과 기술, 공급체인, 표준 등의 문제에 있어 시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10은 G7과 같은 형식적인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훨씬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연합체이죠.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 궁금하네요. 확실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일본의 존재감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라는 겁니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아우노릇을 톡톡히 했죠. 그런 모습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스가 총리는 미국과의 외교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적 동맹에서는 일본이 현재의 존재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쿼드의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비공식 연합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캠벨 전 차관보가 국가안보회의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낙점되면서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국 환경책을 구체화할 핵심 인물이 한국이 포함된 대중견제 구상을 하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한국의 동참 요구가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이 D10에 가입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겠죠? 하지만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 측은 중국 부상에 맞서기 위한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또 하나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군 철수도 위협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균형에 필요한 동맹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죠.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깡패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미군 주둔이 도움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 억지를 위해 자신들의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는 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군사적 강화를 더 강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고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동남아 국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흩뜨리기 위한 다른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반적인 대비태세 평가를 거쳐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버리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도움을 원하면서도 아시아의 미래에서 중국을 배제해 버리는 것을 꺼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쿼드에 한국이 포함되면 사드 사태처럼 중국과 대립각이 예상됩니다. 현명한 외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이미 G7 국가들을 경쟁력으로 하나씩 젖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주요 7개국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4,530달러로 그해 한국의 33,790달러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 0.1%보다 크게 낮은 마이너스 7.9%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직 지표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G7이라고 불리는 주요 선진국 중 하나를 넘어선 첫 사례가 됩니다. 현재 G7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순위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한국의 GDP는 1조 5,868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